황금 며느리의 역습. 대한민국 상위 1% 재벌가 며느리 시댁 갑질의 통쾌한 복수극.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 대리석 바닥이 깔린 한강변 펜트하우스 앞. 구두 굽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다. 딸깍 딸깍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혼인신고서가 들려 있었고 그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잘못? 내가 잘못이야. 내 존재 자체가. 강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7년이었다. 이 집에서 보낸 7년이 한 장의 종이처럼 구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하나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평범해 보이는 오래된 금반지. 그런데 그 반지 안쪽에는 아무도 모르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회장 강수연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봄이었다. 여의도 증권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벨, 구두 소리, 엘리베이터 닫히는 소리. 그 소음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강수현, 28. 한국 최고 로펌에서 7년 경력을 쌓은 계약 전문 변호사.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식당을 꾸리며 키워준 딸이었다. 가진 것은 실력 하나뿐이었다. 그날도 수연은 계약서 새 묶음을 가슴에 안고 회의실로 뛰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다. 타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였다. 양복깃에 작은 회사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한석그룹.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감사합니다. 수연은 짧게 인사하고 서류를 고쳐주었다.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 계약서 17조 2항에 독소 조항이 있던데요. 혹시 보셨어요? 수연이 멈췄다. 어떻게 아세요? 어젯밤에 검토했거든요. 그 남자가 한석그룹 법무팀 이사 한준혁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다. 회의실에서 계약서 더미 앞에서 커피 한 잔도 없이 밤새 조항을 검토하며 웃고 따지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 달 만에 연애가 시작됐고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준혁의 어머니 나정숙, 한석그룹 창업주의 외동딸이자 현 회장의 부인, 재벌가에서 40년을 살아온 여자. 그 이름 석자는 재계에서도 무서운 이름이었다. 수연이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선 날, 나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없다고? 네. 어릴 때 여의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한다고? 네. 학교는?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 후 로펌에. 됐어. 나정숙은 손을 들어 수연의 말을 잘랐다. 학벌이나 실력은 됐는데 집안이 너무 가볍잖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엔. 수연은 그 말을 가슴에 꾹 눌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나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두고 보자. 결혼식은 성대했다. 한서그룹의 체면이 있었기에 하객은 수백 명이었다. 그러나 나정숙은 수연의 어머니 옆에 한 번도 앉지 않았다. 식장 한쪽에서 수연의 어머니 배영자는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꽃 코사지 하나를 달고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린 채 수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었다. 오늘만큼은 웃어야 했다. 결혼 첫날부터 시련은 시작됐다. 나정숙은 한서가의 본가 용인 대저택에서 함께 살기를 요구했다. 준혁이 반대했지만 나정숙은 듣지 않았다. 재벌가 며느리는 시댁 어른 모시는 거야.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지. 수연은 결국 그 집에 들어갔다. 대저택은 넓었다. 방이 12개, 정원의 잔디밭, 지하의 수영장. 그러나 수연에게 그 집은 감옥이었다. 아침 6시 기상. 나정숙의 아침 식사 준비. 건강식으로 국 온도는 반드시 65도. 밥은 잡곡 비율 정확히 3대 7. 또 짜잖아. 간도 못 맞춰? 죄송합니다. 변호사라며 그 머리로 밥 한 끼를 못해?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침마다 그랬다. 점심도 그랬다. 저녁도 그랬다. 가사도우미가 넷이나 있었지만 나정숙은 수연이 직접 하기를 고집했다. 며느리가 직접 챙겨야지. 남이 해준 밥이 어디 내 아들 밥이냐. 준혁은 바빴다. 아버지 한재민 회장의 후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준혁은 새벽에 나가 자정이 되어야 돌아왔다. 그 집에 수연 혼자였다. 나정숙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신우이 한지은. 준혁의 여동생 32살. 외모는 빼어났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지은이 한 말을 수연은 아직도 기억했다. 오빠가 왜 그쪽을 골랐는지 모르겠네. 뭐 예쁘긴 하지만 그쪽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흘렀다. 결혼 첫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났다. 수연은 변호사 일을 그만둬야 했다. 나정숙의 요구였다. 재벌가 며느리가 밖에 나가 일을 해? 우리 가문 체면이 뭐가 되냐? 어머니,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오래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딴소리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 수연은 사직서를 냈다. 10년을 키워온 커리어였다. 로펌 동료들이 만류했다. 수연아, 내가 그만두면 이 팀이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알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에 울음을 섞었다. 아무도 들으면 안 됐다. 나정숙의 갑질은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나정숙이 들어왔다. 이 시간에 놀고 앉아 있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집안일은 다 했어? 도우미들이 이미. 내가 도우미한테 월급 주는 건 그쪽 뒤치다꺼리 하라는 게 아니야. 어서 일어나서 안방 정리해. 나정숙은 수연의 책을 테이블 위에 탁 던졌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나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준혁이가
왜 그쪽 같은 애를 골랐는지 진짜 모르겠다.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없고.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준혁은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참다 말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수연아, 어머니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나도 스트레스가 있어. 알아. 아는데.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어? 어머니가 변하실 거야.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천장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다. 새벽 2시였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봄. 한서그룹에 큰 사건이 터졌다. 한재민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입원한 것이다. 중환자실, 의식불명, 재벌가의 비상이 걸렸다. 후계 구도가 흔들렸다. 준혁과 그의 사촌형 한태혁 두 사람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 나정숙은 아들을 밀어야 했고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날카로움은 고스란히 수연에게 쏟아졌다. 내가 저주받은 팔자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됐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그건 시끄러워. 나정숙은 자리를 떴다. 지은도 한마디 보탰다. 언니, 어머니 기분 좋지 않으실 때 말대꾸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언니. 호칭은 언니였지만 말투는 아랫사람 부리듯 했다. 그 무렵 수연의 어머니 배영자가 쓰러졌다. 식당 주방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다. 수연은 즉시 나정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오늘 저녁에 회장님 병문안 가야 하는데 병문안은 제가 다녀와서. 안 돼. 오늘은 안 돼. 내일 가.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지금 쓰러지셨다고요. 식당 하는 사람이 무릎 하나 까진 거겠지. 다들 바쁜데 혼자 호들갑이야. 수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저갑니다. 나정숙의 눈이 커졌다. 수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했다. 등 뒤에서 나정숙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는 못 들어와. 수연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어머니는 뇌경색이었다. 가벼운 발작이었지만 위험했다. 병실에서 배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수연은 웃으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 나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 눈이 보여. 배영자는 딸의 뺨을 손으로 감쌌다. 손이 거칠었다. 수십 년 식당 일로 굳은 손. 내가 힘들면 나와.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해. 수연은 결국 어머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오래 울었다. 집에 돌아오자 나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혁도 있었다. 나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말 거역하고 나간 것,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건지 알아?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기에 갔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도 아들이 아프면 달려가셨을 거잖습니까? 나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수연아, 어머니한테 그런 말투는. 준혁 씨, 수연이 준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정숙이 낮게 말했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버릇없이 굴면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결혼 전부터 간직해온 것이었다. 서류들, 계약서,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는 7년 전에 받은 것이었다. 발신인 이름 한재민, 한서그룹 회장. 수연의 시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수연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수연 변호사, 그대가 우리 그룹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반지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금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자 회장, 강수연에게. 5년 전 한재민 회장이 직접 손에 끼워준 것이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다. 수연이 로펌 소속 변호사로 처음 한서그룹 법무팀과 일하게 됐을 때, 당시 한서그룹은 위기였다. 경쟁사의 음모로 가짜 계약서가 유출되어 그룹 전체가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수연은 열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다.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입증할 단서를 찾기 위해. 그리고 찾아냈다. 계약서 일련 번호의 미세한 오류, 공증 도장의 날인 각도, 서명 필압의 차이. 법원 제출 사흘 전 수연은 증거 자료를 완성했다. 결과는 전면 무혐의. 한서그룹은 살아났다. 한재민 회장은 그날 수연을 불러 말했다. 강 변호사, 그대 덕에 내가 살았소. 이 그룹이 살았소. 그리고 직접 반지를 꺼내 수연의 손에 끼워 주었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 인장이 새겨진 것이오. 그대에게 드리는 것은 어느 날 내가 곁에 없더라도 그대가 이 집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오. 수연은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 한재민 회장의 입원이 길어지고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약해져 경영 복귀가 어려웠다. 그룹 이사회는 후계자 결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준혁이냐, 태혁이냐. 나정숙은 준혁을 밀었다. 태혁의 어머니 윤소희도 아들을 밀었다.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다. 수연은 그 싸움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나정숙이 배제시켰다. 내가 알 건 없어. 집안일이나 해. 그러나 수연의 귀는 열려 있었다. 준혁과 태혁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수연은 이사회 내부 문서들을 조용히 검토하고 있었다. 남편의 서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연뿐이었다.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서재 서랍 깊숙이 태혁이 준혁에게 보낸 합의서 초안이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읽으며 천천히 눈썹을 찌푸렸다. 이 서류 조건이 이상하다. 준혁이 경영권을 태혁에게 넘기되 그 대가로 거액의 사재를 보장받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조건 안에 숨겨진 항목이었다. 17조 2항. 수연은 그 조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조항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준혁은 10년간 어떠한 경영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영구 퇴출이었다. 태혁이 준혁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수연은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다. 천천히 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걸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준혁이 늦게 들어왔다. 수연은 준혁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태혁 씨가 보낸 합의서 봤어. 준혁이 굳었다. 그거 왜 봤어? 당신 서랍에 있었으니까. 수연아, 그건 내 서류야.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17조 2항 봤어? 준혁이 말이 없었다. 그 조항이 뭔지 알아? 당신이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 10년간 경영활동 전면 금지야. 사실상 추방이라고. 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진짜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서 검토해봐. 준혁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고마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얼마나 걸린 걸까? 다음 날, 준혁은 법무팀을 소집했다. 합의서 전면 재검토. 태혁 측이 숨겨둔 독소 조항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태혁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건 계약 실수야. 오해하지 마. 오해? 17조 2항이 실수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사회 표결. 준혁 지지 7표. 태혁 지지 4표. 준혁이 이겼다. 나정숙은 기뻐했다. 만찬 자리에서 모두를 칭찬했다. 준혁이, 법무팀이, 이사회가. 그러나 수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건배소리, 축하소리. 접시를 닦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지은이 주방에 잠깐 들어오더니 말했다. 오빠 잘됐다. 근데 언니는 왜 거기 서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콧방귀를 끼며 나갔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연은 그 빛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결혼 5년째. 준혁은 한서그룹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룹 규모가 커졌고 준혁의 외부 일정도 많아졌다. 나정숙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내 아들이 부회장이야. 이 집 위상이 달라진 거야. 수연에 대한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이제는 외부 행사에도 수연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룹 공식 행사에 준혁 혼자 참석하는 일이 많아졌다. 자리가 없어. 내가 없어도 돼. 수연은 행사장 텔레비전 중계로 남편 옆에 다른 여자들이 나란히 앉는 것을 보았다. 그룹 관계자의 딸들, 재벌가 후손들, 나정숙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었다. 그 무렵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나정숙의 방 앞을 지나다가 전화 통화를 듣게 됐다. 준혁이 주변을 좀 정리해야 해. 지금 그 여자로는 안 돼. 집안이 가벼워. 사람 좀 알아봐줘. 조용히 발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여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정숙이 준혁의 재혼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수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쿵.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다. 수연은 그날부터 달라졌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한재민 회장의 편지, 반지,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것들, 나정숙의 발언을 기록한 메모, 지은의 언행을 날짜별로 정리한 파일, 로펌 시절 인연들의 연락처. 수연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한서가의 대저택에 바람이 들어왔다. 나정숙은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이혼 얘기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준혁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수연이가 나쁜 애는 아닌데 우리 집에 맞지를 않아. 집안도 그렇고 아이도 없고. 수연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다. 나정숙은 수연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수연은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준혁은 당황한 듯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어머니가. 알아들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혼 조건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정숙이 약간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조용히 나가주면 돼. 재산은 없어. 준혁이 사업에 내가 기여한 건 없으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준혁이 수연의 방에 왔다. 수연아, 어머니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나는 내 편이야. 수연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7년 동안 내 편이었어? 준혁이 말문이 막혔다. 그때 태혁 씨 합의서에서 독소 조항 찾아준 것. 그게 나야. 변호사 밥값 것. 근데 당신은 그날 만찬에서 내 이름 한번 불렀어? 그건 어머니가 내 이혼을 추진할 때 당신은 이혼은 안 되라고 했지. 어머니가 잘못하셨다고는 안 했잖아. 준혁은 오랫동안 바닥을 보았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수연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수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7년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전 직장 동료 이서진이었다. 현재 국내 최대 로펌 파트너 변호사. 수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니, 하나도 못 지냈어. 서진아,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더 뜻밖이었다. 한재민 회장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 정기준 교수. 강 변호사. 아직 연락이 오는군요. 교수님, 회장님 면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 회장님이 강 변호사를 찾으신 적이 있어요. 수연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요? 이번 초기에요. 강 변호사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 병원에 간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회장실 병실에 들어서자 한재민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왔군요, 강 변호사.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수연이 그 손을 잡았다. 반지는 아직 끼고 있어요? 수연은 손을 내밀었다. 오래된 금반지가 빛났다. 회장은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다. 잘 됐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무슨 때 말씀이세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준비해둔 것이 있어. 오래전부터. 회장이 꺼낸 것은 봉투였다. 두꺼운 봉투. 그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읽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이것은 유언 보충 서류였다. 내용은 이랬다. 한서그룹 이사회 고문직 강수연 변호사에게 위임. 그룹 내부 법무 최고 결정권 강수연 변호사에게 위임. 그리고 마지막 항목. 강수연이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이에 관련된 가족 구성원은 이사회 의결권을 10년간 정지한다. 나정숙의 의결권, 지은의 의결권 모두 해당됐다. 수연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회장이 말했다. 강 변호사,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집 사람이었어. 그걸 몰라본 건 내 잘못이기도 해요. 수연은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다. 나정숙은 거실에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병원이요. 회장님 면회? 누가 허락했어? 수연은 나정숙 앞에 섰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맞추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정숙이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혼 얘기 더 할 거야? 아니요. 수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나정숙이 서류를 읽는 동안 거실이 조용해졌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차 소리. 나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읽기를 마치고 나서 나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야? 회장님이 입원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정숙의 얼굴에서 서서히 색이 빠졌다. 지은이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지은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읽었다. 읽다가 멈췄다. 이게 뭐야? 수연이 말했다. 회장님 뜻이에요. 지은이 수연을 쏘아보았다. 언니가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며느리한테 이사회 고문직을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제정신이야? 병원에서 무슨 짓을? 지은 씨.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회장님 판단 능력에 대한 이의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하세요. 단 그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은이 입을 다물었다. 준혁은 그날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수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준혁이 읽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준혁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걸, 응,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나한테도 오늘 처음 알렸어. 준혁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수연아, 나 정말 미안해. 7년 동안. 알아.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수연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진심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나 이제 일 다시 할 거야. 응. 어머니가 뭐라 해도. 응.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 다음 날 아침. 나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식탁에 나왔다. 얼굴이 달랐다. 수연은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도우미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나정숙이 앉으면서 수연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가 다음 달부터 로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지에 따라 그룹 법무 고문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나정숙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그래. 딱 한마디였다. 수연은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그 집에서 밥이 맛있었다. 1차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로펌에 복귀한 수연에게 의뢰가 하나 들어왔다. 의뢰인은 다름 아닌 이사회 측이었다. 그룹 내부 감사 과정에서 오래된 서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수연이 검토해 보니 태역 측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었다. 준혁뿐 아니라 한재민 회장에 대한 경영권 탈취 시도. 그 서류 안에는 나정숙의 이름도 있었다. 수연은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정숙이 태역 측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났다. 나정숙은 준혁이 아니라 사실 태역을 후계자로 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약속을 받아놓았다. 준혁을 밀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태역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연을 쫓아내려 한 이유도 있었다. 수연이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수연이 있으면 태역의 독소 조항을 발견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정숙이 수연을 밀어낸 진짜 이유는 며느리 자격 문제가 아니었다. 수연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그 서류를 들고 준혁을 찾았다. 마. 준혁이 읽었다.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갔다. 어머니가 이걸? 응. 어머니가 태역형 편이었어? 오래전부터. 준혁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나한테 가장 잔인한 배신이 뭔지 알아? 수연은 기다렸다. 어머니가 태역 편이면서 수연이 너를 제일 먼저 없애려 했다는 거야.